땅바닥에 주저앉은 중국 경제, 한국에겐 오히려 기회였다. 여기는 베이징 금융 중심가, 중국 최대 국유은행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금을 찾기 위해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들을 통제하려는 인민의 반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심장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경제의 위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IMF 위기 극복 경험이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징 금융가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건설은행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의 예금을 찾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은행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시시각각 커져갑니다. 군인들의 표정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시민들이 은행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방패를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자산 가치가 증발했고 그 여파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행 앞에서는 노인들이 울부짖고 있고 젊은 직장인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휴대폰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경제공황의 현장, 그 중심에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스미스가 서 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은행 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일이 터졌구나.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년간 아시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의 절규와 경찰들의 확성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중국 관료들은 여전히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경제 번영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갑자기 경제적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중국 경제 모델의 구조적 붕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54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 흐름을 분석해온 아시아 경제 전문가입니다. 10대 시절부터 아시아 경제에 매료되어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아시아 경제 연구에 매진해왔죠. 냉철한 분석력과 예리한 통찰로 월스트리트에서도 동양의 현자라는 별명을 가진 저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해왔습니다. 학창시절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한국의 극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강남역 근처에서 살았는데 위기가 터진 직후 길거리에 금을 기부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학생들이 금 목걸이를, 노인들이 평생 모은 금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본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과 끈기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경험이 중국 경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을 믿었고 인간적 요소나 문화적 특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한다가 제 모토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고 CNN, 블룸버그 등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세계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
베이징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중국 상무부의 초청으로 중국 경제 정책 자문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었습니다. 메일로 받은 초청장에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상당히 후한 보수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 상무부 소속의 리웨이 비서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의 리웨이 비서관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품 정장과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에서 중국의 번영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베이징의 웅장한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여전히 중국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곳곳에 늘어선 최신 외제차들과 호화로운 쇼핑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베이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교수님의 자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부동산 시장 조정 과정에서 교수님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웨이 비서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이니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웨이 비서관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오셨죠. 최근 일부 서방 언론들이 중국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조정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객관적인 시각이 세계의 중국 경제의 강건함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분석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중국 경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베이징 금융가에 자리 잡은 5성급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제 방은 42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저녁이 되자 로비바에는 비즈니스맨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풍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지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 5.5%, 수출 증가율 7%,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 실업률 3.8%.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중국 신문을 읽으면 항상 경제, 성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지표를 검토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작성했습니다. 정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저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조정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저의 분석을 반겼고 국제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밝은 미래를 설명하는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첫 주는 주로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로 채워졌습니다.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등 주요 경제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차례로 저를 만나 중국 경제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중국 경제는 견고하다. 일시적인 조정기일 뿐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 부위원장과의 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장 부위원장은 베이징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중국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서방에서는 중국 경제의 위기를 예측하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중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을 강화하면서도 세계 시장과의 연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헝다그룹을 비롯한 대형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부위원장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와 실제 경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말, 저는 베이징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은 분명 번영의 징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왕푸진거리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붐볐고 명품 상점들 앞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쇼핑몰 내 상점들의 절반 가까이가 고객 없이 한산했고 직원들만 무료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럭셔리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도 불구하고 실제 쇼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 사무소 앞에서는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 아파트 분양 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교수님, 2년 전만 해도 손님이 넘쳐났는데 요즘은 절반도 안 돼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은 체감이 안 됩니다. 택시 운전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은행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큰 금액은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없던 일인데. 이것은 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후 몇 주간 더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선전, 충칭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표면적인 번영 아래에는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푸동지구는 여전히 화려한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지만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도로는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선전에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활기찬 혁신의 중심지였다는 이곳이 이제는 조용하고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한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금이 말라버렸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충칭 근교의 신도시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십 개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했지만 거의 모든 건물이 빈 상태였습니다. 완공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입주율이 20%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이러한 유령 도시가 중국 전역에 수백 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지방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신도시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은 자랑스럽게 인프라 발전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비어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령 도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부 발표와 달리 쇼핑몰은 텅 비어 있고 신도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불만과 지역 공무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국제 호텔 로비에서 마주치는 외국 사업가들의 눈빛에서도 불안이 감지됐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한 저녁 상하이의 고급바에서 만난 유럽 투자. 은행의 임원은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중국 투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 익스포저를 줄이라고 조언하고 있죠.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이 모든 게 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믿을 수 없어요.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을 떠나고 있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중국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내고 있어요. 한 지방 도시에서는 건설 중단된 대형 공사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개발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집을 사기 위해 선금을 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도시마다 반복되었고 모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재정 위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은 한 지방 은행 앞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어 있었고 은행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인데 잃을까봐 두려워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에 이러한 현장 관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료들은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적인 특수 상황일 뿐 중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중국 관료들과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관리 장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긴장감이 표출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중국 국무원 청사내에 있었으며 커다란 모택동 초상화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장민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엘리트 관료였지만 그의 시각은 철저하게 중국 중심적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당신은 서구적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모델은 서구와 다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다른 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비결입니다. 당신이 방문한 일부 지역의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부장님, 경제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부채는 결국 상환되어야 하고 투자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이룬 성취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장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강점보다 약점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시각입니다. 이 대화 이후 중국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부 회의는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저의 호텔 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한 저녁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중국 국영은행의 중간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실제 부실 대출 비율은 공식 발표의 3배 이상입니다. 많은 대출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갔는데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저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정부는 이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베이징 중심가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몇 년간 부채 문제로 위기설이 돌던 헝다그룹이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베이징 호텔방에서 CNN의 속보를 보며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3,200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CNN 앵커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경제의 타임밤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헝다그룹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 신화를 상징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작해 전기차, 스포츠, 미디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중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었죠. 그런 기업의 파산은 중국 경제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의 문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언은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파산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마자 중국 증시는 7% 이상 폭락했고 홍콩 증시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뉴욕과 런던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반등한 시장은 서울 코스피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중국 정부가 반드시 개입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수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 이 정도 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국제 투자자들은 빠르게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금융가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고 임시회의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긴급하게 중국 재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관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헝다그룹의 파산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장의 동요는 곧 진정될 것입니다. 재정부 부부장의 말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지원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구체성이 없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보다는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장님, 헝다그룹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개발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개발업체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자신감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당국의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갑자기 회의는 연기되고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압박감이 더해지며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중국 경제가 진짜 위기에 직면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은행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5천억 위안 약 77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제 중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른 중견 개발업체들도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은 한산해졌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가량 하락했고 거래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후 중소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했고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선전의 한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현장에서 구매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는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도 군중들이 모여들어 집을 돌려달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민해방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통제하려 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는 이례적으로 테난먼 광장 근처까지 확대되었고 정부는 공안을 대거 동원해 이를 진압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를 중국의 레만 브라더스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레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가져온 것처럼 헝다그룹의 파산이 중국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은 서방의 경제 사보타주다라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의에서 중국인민은행의 부총재가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당신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국제 투자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를 해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당신이 진정 객관적인 학자라면 왜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합니까?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함을 되찾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총재님, 저는 단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고위 인사는 이 위기는 곧 극복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러나 중국 경제 위기의 파급 효과는 개인 투자자에서 시작해 은행, 지방정부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7월 말이 되자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부실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농업은행은 부실 대출 비율이 공식 발표의 2배에 달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긴급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불신은 이미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부 지방은행들은 예금 인출 사태를 겪기 시작했고 정부는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자신들의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은행 앞은 매일 아침 긴 줄로 가득 찼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 위기도 심각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이 토지 판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 수입원이 급감한 것입니다. 일부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서부와 북부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7월 말 후베이성의 한 중소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이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여 현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 이곳의 상황은 중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역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고급 호텔들의 점유율도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상하이 푸동 지역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었고 고급 상점들은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금융가의 한 스타벅스에서는 평소 같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시간대에도 절반 이상의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대화 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모임에서 저는 더 심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은 외국인들이 자주 가지 않는 상하이 외곽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중국 금융산업에서 10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중국 은행들의 실제 부실 대출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상하이의 한 금융 분석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부채도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을 뿐입니다. 다른 참석자, 중견증권사의 리서치 헤드는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데이터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실제 공실률이 공식 발표의 3배에 달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1선 도시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이 3선 도시들은 재앙 수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성장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규모는 GDP의 40%에 달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공식 금융 시스템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이미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중국 경제팀과 함께 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투입 자금 규모를 계산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제안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실 부동산